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누군가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게 된 홍보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아주 공평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누구에게나 다 두 가지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 바로 시간과 죽음이라고 합니다. 네,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씩 주어지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뭐 더 산다거나 지나간 시간을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시간을 당겨 쓸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죽음도 다 차이는 있겠지만 한 번 태어나면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다 죽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끝낼 때 영원히 이 세상과 끝나는 게 아니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의 생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끝났을 때 누군가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면? 네, 저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방법이 그러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개인이 그 우주선을 만들 정도로, 유인 우주선을 만들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비단 이런 일을 빼놓고도 우리 생활 안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냥 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이 다 연동이 되죠. 그리고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그게 조절이 돼요. 심지어 이제 말동무도 해주죠. 누구야, 뭐 틀어줘,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하면은 이제 대답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과학이 정말 속도를 내고 있어요. 발달 속도를. 뿐만 아니라 의학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살기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죽음 관리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아직 많죠. 그래서 이 의료기술의 발달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는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인체 조직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술에 달했습니다. 근데 성공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직 계속 시도 중이고요. 또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그 폐를 이식하는 데 있어서 혈액형이 A형에서 O형으로 바뀌는 그러한 실험을 해요. 우리 뭔가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혈액형이 맞느냐 안 맞느냐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실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장기 이식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인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왜 생명 나눔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지금 맨 앞에 보이는 아이 있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있죠? 네. 이 아이가 처음서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을 좀 봐주세요. 아이가 당시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 간담도 폐쇄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담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개즙이 나타나는 그 길이 없어서 황달 증세가 지속되다가 이제 간경화까지 오고 이러는 무서운 병에 걸렸는데 보통 생후 2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이 내사 기증자로부터 이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저 앞에 있는 모습처럼 아이가 이제 웃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나눔이라는 거는 어쩌면 피지 못할 뻔한 그 꽃 한 송이를 피울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굉장히 소중한 그런 행위입니다. 43,182명. 네, 이거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수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식 대기자 수 명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 뭐 순위로 따지면 또 넓은 범위로 따지면 이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3.36년. 네,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평균 대기 시간입니다. 굉장히 지루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평균이고, 정말 뭐 한 10년째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 기간을 못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심장 같은 경우에는 대기 1순위에 올라간 이후에 6개월에서 길어야 1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평균 시간이고, 그리고 1%. 네. 전체 사망자 중에서 장기 기증이 가능한 뇌사에 빠진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 1%예요. 우리가 한 해에 보통 사망자가 한 30만 명 됩니다. 그러면 그 1%라고 하면 한 3,000명 정도만이 이제 장기 기증이 가능한 뇌사 상태에 빠진다고 할 수 있죠. 네. 4명 중 1명. 그 1%의 장기 뇌사자 가운데에서도 장기 기증에 동의한 사람 수입니다. 6명. 이식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매일 6명. 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걸 365일로 해보면 2,000분이 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시는 대기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식을 하겠다는 분들은 그 숫자가 좀처럼 늘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50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본인들이 이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동아일보에서 환생이라는 그 기획물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의료진들, 그리고 수혜를 받은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네. 누군가는 정말 일상으로 복귀하는 그 마지막 희망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저 버스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사연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3분의 사연을 좀 골라왔습니다. 한 분은 3자녀의 어머니세요. 그리고 그 호흡기를, 가정용 산소 호흡기를 집에서 이제 그 부착을 하고 계시는데, 반경 2m 정도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끈이. 네.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도 정말로 굉장히 이게 불편한 거고, 누군가가 와서 초인종을 눌러도 문 한 번을 제대로 못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식을 기다리면서 하루에 40알의 약을 먹어가면서 2년이 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은 30대 초반에 그 면역성 간염으로 이 간경화가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진단을 받고 좀 이후에 맹장이 온 거예요. 맹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간이 망가진다는 이유로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도 살 수 있는 그 진통제 있잖아요. 그 진통제 하나를 못 먹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생사를 찢는 그 고통을 진짜 너무너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고통을 참아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생체 이식을 해주기 위해서 다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 중에 하나 맞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수혜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간 지 6개월 만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그 감사함에, 그리고 본인들도 누군가한테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기증 희망 등록을 하셨고 봉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장기 기증,
기증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명 나눔이란 장기 조직 기증의 순화된 표현입니다. 네, 크게는 생체 기증이 있고요. 그리고 내사 후 기증이 있고 사후 기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사 시 장기 기증으로 또 분류가 되고요. 인체 조직 기증과 조혈모 세포 기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사 시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 기증이라는 거는 만성 장기 부전 환자들이 장기 기능 회복을 위해서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한 분이 최대 9명까지 그리고 평균 지금 3.58명까지 나눔을 해주세요. 그만큼 한 분이 많은 분들을 생명을 살리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연소 장기 기증을 한 기록이 생후 2개월 그리고 최고령자는 86세까지입니다. 흔히 생각하실 때 장기 기증에는 나이 연령이라는 게 없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연령보다는 기증 당시의 장기의 건강 상태, 네,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사 시 장기 기증이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또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뭐 사고에 의한 것이든 질병에 의한 것이든지 간에 내사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만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뇌출혈 같은 것들, 뇌졸중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손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추락이나 교통사고 같은 것들을 해서 했을 때 뇌가 전반적으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전체가. 그러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비가역성을 가져야지만 이때 내사 판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내사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식물인간과 내사를 가장 많이 혼동을 하세요. 드라마 같은 데에서 주로 소재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유명했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봐도 여자 주인공이 교통사고 난 이후에 오랫동안 누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펄떡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도록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영화적인 어떻게 보면 상상이고 이런 일이고 실제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내사 같은 경우에는 뇌의 일부분만을 다치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다 다치는 거고 그리고 자발호흡이 안 됩니다.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자발호흡이 가능하지만 내사에서는 그게 되지 않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어떤 자극에도.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어떨 때는 이렇게 눈동자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손에서도 좀 자극이 있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뭐 해외토픽이나 이런 걸 보면 식물인간 상태에서 뭐 한 10년, 20년 있던 환자들이 깨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내사 같은 경우에는 내사 판정 이후에 2주 안에 사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달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를 하시죠. 왜냐하면 본인이 가져오기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손도 여전히 따뜻하고 어쨌든 간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지만 숨도 쉬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괜찮다 깨어날 거다 하는 그러한 희망 때문에 장기 기증의 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을 들어보셨나요? 네,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장기 기증 이러면 내사에서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것만 떠올리지 인체 조직도 기증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사 후 또는 이거는 이제 일반 사망 후에도 좀 가능한 건데 15시간 이내에 조직 기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뭐냐 하면
그 각막 기증, 안구 기증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신을 냉장 보관하셨던 경우에는 24시간 안에도 다른 조직은 이제 기증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그 인체 조직이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흔히 이제 운동선수들 운동하다가 다치시는 경우도 많고, 뭐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고, 뭐 아이들도 뭐 학교에서 체육을 하고 운동하고 이러다가 뭐 교통사고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서는 정말로 의외로 굉장히 인체 조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체 조직을 기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각막서부터 시작해서 피부, 네, 피부까지도 주로 이제 화상 환자들한테 많이 이제 도움이 되죠. 그리고 뼈나 연골 같은 것도 이제 기증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보면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고륙종이라고 하는 병에 잘 걸려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무엇보다 좀 필요하고, 또 인대나 건, 심장 판막이나 심낭, 또 혈관까지도 다 인체 조직 기증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조직 기증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만 명당 했을 때 기증자 한 1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수치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내가 기증한 것이 누군가한테는 그 정말 화상 환자들한테는 미소를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상으로 인해서 꿈을 잃어가고 있는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희망을 다시 갖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은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면 누구나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정상인의 혈액 중에 1% 정도가 그 조혈모 세포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일반 세포를 만드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은 백혈병이나 혈액암 같은 것에 걸린 질환의 환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증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간단하게 기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증을 한 이후에 2주에서 3주 정도가 지나면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가족지간에 이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자녀 시대이기 때문에 가족지간에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혈연지간에도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혈을 제가 좀 여기에다 집어넣어 봤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생명 나눔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렇게 칵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서 헌혈 또한 생명 나눔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혈은 이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의 환자한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환자들을. 그리고 이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혈액이 적정 보유량이 5일이에요, 5일. 그런데 이 5일을 지금 못 채우고 있습니다. 혈액은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보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헌혈들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헌혈을 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에 보면 혈액 수급 비상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급박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이 혈액원에서 있는 거예요. 병원에. 네. 병원에서 이제 혈액은행에서 근무를 하는데, 환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때로는 이제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환자가 혈액을 굉장히 많이 맞는데요. 네. 그래서 수혈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주어지는 혈액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병원으로 보내는 그 양은.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그 피는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가가지고 네, 네, 헌혈을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지정병원 안에서 거기 안에서 이제 수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는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가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요즘 의료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그렇게 힘든데도 그런데도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그 헌혈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본인의 혈액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제가 이 헌혈 부분도 역시 생명 나눔의 하나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에서 환하게 웃는 이 아이는 최동원 군이에요. 이미 세상을 떠났고 9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떠나면서 8명의 사람을 구하고 갔습니다. 체조를 좋아했어요. 네, 도마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운동을 하다가 사고로 내사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서 의료진의 권유로 해서 부모님이 최종적으로 이제 장기 기증을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절절하게 다가와요. 정말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고 또 보고 또 봐도 눈물이 나는데 너무 전해지죠. 지금 생떼 같은 내 자식이 건강하게 나갔던 내 자식이 저렇게 병상에 누워있고 아직 만지면 손이 따뜻하고 움직이는 것 같고 엄마 아빠하고 당장이라도 찾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세상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적이 나한테 찾아올 것 같은 거죠. 우리 아이한테 찾아올 것 같은 거죠. 그런 간절한 그런 염원을 담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동원이 부모님은 아이가 짧게 사는 세상이지만 뭔가 의미 있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장기 기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가 다 치러지고 나서 동원이 어머님이 그 메시지를 하나 보내신 게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이의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워서 슬픔도 훨씬 덜합니다. 기증 선택의 순간으로 100번을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동원이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기증자뿐만이 아니고 기증자 가족분들도 참 보석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참 정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공생의 삶에 대해서들 많이 얘기하시죠. 흔히 이야기하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종을 뛰어넘어서 까치 배고플까봐 까치 밥 남기는 저런 풍습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노인이 소 달구지를 타는 게 아니고 네, 짐을 나눠 지어서 걷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단 이 장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죠. 그 펄벅 여사, 그러니까 대지를 쓰셨던 노벨 문학상 받으셨던 펄벅 여사가 1960년대 우리나라에 방문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니셨대요. 근데 한 노인이 저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소달구지에 짐을 나눠지고 가시더라는 거죠. 왜 타지 않고 가냐? 서양 사람들의 마인드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 소가 나보다 더 많이 일을 했다. 네. 그래서 힘들까봐 같이 짐을 나눠 걷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펄벅 여사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의 그 미국 말고는 한국을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태안 기름 원유 유출 사건 기억나시죠? 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 그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이렇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 나가죠. 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어요.
자원봉사자 수가 123만 명 공식적인 게,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다라고 해요. 뭐 전문가들이 뭐 최소 10년에서 100년 정도 걸릴 거다, 원상태로 회복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나요? 그 다음에까지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다 수건으로 닦았죠. 네, 그러면서 정말 단시간 안에 원상복귀 시킨, 세계에서도 진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해낸 사람들입니다. 네.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너무 귀도 아프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스크 정말 잘 쓰고 다니세요. 네. 그 뉴스 같은 걸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를 달라, 권리가 있다라고 이러면서 시위를 하는 현장들을 다 보셨겠지만 유독 대한민국 사람들이 열심히 마스크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취재를 한 결과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나는 걸려도 되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걸릴까 봐 피해주는 게 싫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른 동물까지도 그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다 챙기는데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숫자가 적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공존 공생의 삶을 사는 그것도 있지만 하나는 또 유교적인 사상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몸을, 자신의 신체를 해야 하는 게 부모한테 가장 큰 불효라고 이렇게 의식이 박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장기 기증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내사 기증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그게 해당되지 않죠. 근데 점점 젊은이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그 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제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그 청소년들의 그 기증희망 등록을 봤을 때 1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게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증 희망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증 희망 등록이에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냐면 이 기증 희망 등록을 해 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장기 기증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기증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희망 사항입니다 라고 그걸 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사후에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생명 나눔 실천에 있어서 이 기증 희망 등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좀 온라인에서도 그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가까운 등록 기관 같은 곳을 찾아가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팩스를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다 QR코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QR코드를 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하면 본인 인증만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증희망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기증희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기증이 이루어지는 그 숫자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런데 기증을 그나마 수락을 한 가족들, 네, 기증자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보면 본인이 살아생전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희망 등록을 해놓으신 분들의 비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 굉장히 이건 좀 망설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이 기증자가 미리 살아생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기증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이제 서약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의사를 존중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증희망을 등록해 놓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기증희망 등록이 한다고 해서 그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기증희망 등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증 당시에 가족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선순위 유가족 한 명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순위는 이제 배우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존속, 그 다음에 이제 형제자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등록을 해놨을 때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증희망 등록은 내 사또는 사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전에 가족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증희망 등록은 한번 등록을 해서 그냥 끝까지 가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본인이 이제 철회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그 등록을 하실 때 보면 그 내사시 장기 기증 부분이 있고요. 인체 조직 기증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구 기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중복으로 기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개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사가 가족들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 뜻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남은 가족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증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서 사회복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그 기증의 전 과정을 다 같이 합니다. 기증이라는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기증자와 유가족분들. 장기 기증이 될 때까지 환자 상태를 유지해주는 의료진 등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환자 곁을 지키는 장기구득 코디네이터와 보호자의 정서적 지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장기 기증을 담당하고 있는 코다는 기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데요. 특히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면서 한편으로는 장례 준비를 돕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마지막 면회는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의 임종 면회를 도와드리며 또한 일부 병원에서는 원내 방송을 통해 숭고한 나눔을 하고 가는 기증자를 위해 내원객과 함께 추모 묵념의 시간을 가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는 치료 불가능한 뇌사 상태에 이르러 장기 기증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 여행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수술방에서는 적출 수술 전에 추모사를 낭독합니다. 고인이 주신 나눔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지게 해주시고 가시는 길에 평안과 안식이 있으시길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엔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기증 수술이 끝나면 코다 코디네이터는 정성을 다해 수술 부위를 봉합합니다. 이후 기증자분을 가족들이 원하는 장례식장 등으로 안전하게 모셔드립니다. 장례식을 위해 국가에서는 기증자 장례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 기증은 장례 절차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해서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장례 절차 이후 본격적인 애도 기간이 시작됩니다. 코다 사회복지사는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유가족의 정상적인 애도 과정을 돕고 심리 상담 진행, 기관 연계 등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 줍니다.
코다 홈페이지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기증자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증하신 분을 기리는 기증자 추모관. 기증자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담은 하늘나라 편지. 이 식으로 새 생명을 살고 있는 분들이 익명으로 전하는 수혜자 편지. 코다 코디네이터가 기증자의 숭고한 나눔의 순간을 전하는 기증 후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법률에 의해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가 직접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이식을 받으신 분이 건강을 잘 회복하셨는지 또 절박한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이식을 받았을 때 느낌 등 안부를 편하게 웹에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증자분이 남겨주신 생명의 씨앗은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역별 유가족 소통 모임인 유가족 자조 모임과 삶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하는 생명의 소리 합창단. 1년에 한 번씩 그해 기증하신 분들과 기증하신 분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추모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나마 살아있는 제 동생의 일부분이 그래서 좀 더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증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의사를 가져주시는 가족분들한테 너무나도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홍준이는 의인이다. 정말 여러 사람을 살리고 간 의인이고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계속 이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마음이 힘든 거를 제일 먼저 많이 챙겨주시려고 하는 게 정말 느껴질 정도로 계속 배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가족처럼 챙겨주셨고 그리고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수시로 연락하셔가지고 건강 체크해주시고 그런 마음 써주는 게 되게 감사했어요. 당신의 어려운 결정이 있었기에 고인의 숭고한 가치는 영원히 잠들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초에 몇 번씩 오고 가는 무수한 절망감과 두려움을 딛고 기증을 결정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분들. 우리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증 이후에도 가족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요. 병원의 원무과라든지 아니면 그 주민센터 같은 그런 행정처리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그러한 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그 기증을 하시는 것을 꺼려할 때 잘못되어 있는 그런 그 미디어의 오보 이런 것도 영향이 커요. 그리고 초반기에는 실제로 그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상처를 입은 기증자 가족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정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증 수술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우를 다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최대한으로 이제 그 모습을 복원해드려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인도한 후에 원하시는 장례식장까지도 응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가족들도 수혜를 입으신 분들 아니면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생명의 소리 합창단이라고 해서 그 합창단 모임도 하고 자조 모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관이 있어요. 온라인 추모관이. 그래서 수혜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기증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지도 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증자 가족과 수혜자가 만나지 못하도록 해요. 법적으로.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 기증자 가족이 혹시라도 수혜자에게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하거나 이럴 가능성을 이제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일 큰 거는 뭐냐면 수혜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악화되거나 이랬을 때 기증을 한 가족들이 크게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공적인 사항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오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자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을 현충원이라는 곳에 모시고 존경과 예우를 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신 그분들 역시 의인이고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고는 생각해서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따로 모실 수 있는 기념공원을 만들자라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 게 생명 나눔 운동이 확산되는 데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서 1년에 12기 정도 봉황당을 기부하는 그 선인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병화 시인의 나하나 꽃 피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꽃 피우고 나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마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네. 어떠신가요? 네. 우리가 나 하나로 뭔가 되겠나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나를 비롯해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은 그것이 동기와 목적의식이 뚜렷하면 저는 얼마든지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삶이죠. 네, 누구나 죽어서 3일이 지나기 무섭게 한 줌의 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흙 속에 묻히게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어떤 질병을 갖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될지도 모르고 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역시 모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죽을 때 나는 무엇을 남기고 죽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죽어갈 수 있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결정권이고 그것은 죽은 이후에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냥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를 세상의 중심으로 밀어주고 떠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저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다들 함께 그 기증희망 등록에 한번 참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